여러분, 조선 500년 역사에서 단 2명의 왕만이 군주인이라는 칭호로 불립니다. 연산군, 그리고 광해군입니다. 왕의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두 이름을 같은 선상에 놓고 생각합니다. 폭군, 실패한 왕, 나라를 망친 사람. 그런데 잠깐만요. 정말 그럴까요? 연산군은 신하들을 죽이고 백성을 괴롭히고 나라를 사치와 향락으로 물들였다고 기록됩니다. 그래서 쫓겨났죠. 그렇다면 광해군은요? 광해군도 정말 그런 왕이었을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광해군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묘한 어색함을 느낍니다. 나쁜 왕이었다고 단정하기엔 뭔가 찝찝하고 좋은 왕이었다고 말하기엔 역사가 그를 인정하지 않았으니까요. 여기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물려받았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만약 당신이 두 거대한 제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다면 어느 편을 들었을까요? 만약 당신의 결정이 수백만 백성의 삶과 죽음을 가른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을까요? 광해군은 바로 그런 질문들 앞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도 전에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왕이 된 후에는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외교에서는 살아남기 위한 줄타기를 해야 했고, 정치에서는 끊임없이 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1623년 어느 날, 그는 왕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에 대한 모든 기록은 새로운 왕, 새로운 권력자들의 손에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승자의 시선으로, 승자의 정당성을 위해, 승자의 언어로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역사가 실패자라고 낙인 찍은 한 사람의 선택들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 그가 정말 나라를 망친 왕이었는지, 아니면 그 시대가 감당하지 못한 선택을 한 왕이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역사는 항상 결과만을 말하니까요. 누가 이겼고, 누가 졌는지, 누가 살아남았고, 누가 쫓겨났는지. 하지만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그 순간순간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광해군의 이야기는 단순히 400년 전 한 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살면서 마주하는 질문입니다. 옳은 선택이란 무엇인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과정도 틀렸던 것일까? 승자의 정의만이 정의일까? 시니어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정답이 없는 선택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선택이 결과적으로 좋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당신의 고민은 보지 않고 결과만을 본다는 것을요. 광해군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현실을 직시했던 왕이었습니다. 이상보다는 생존을, 명분보다는 실리를, 화려함보다는 지속 가능함을 선택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현실적인 선택들이 그를 왕좌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왜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한 사람의 시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왕이 되기 전 전쟁의 한복판에 던져진 한 청년의 이야기로 말이죠.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시작됩니다. 조선은 단 20일 만에 한양을 잃습니다. 선조는 의주로 피난을 갑니다. 나라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때 광해군의 나이 20살이었습니다. 보통 20살의 왕자라면 궁궐에서 학문을 닫고 미래를 준비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광해군에게 주어진 것은 책이 아니라 전쟁터였습니다. 선조는 피난길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봉은 일반적인 세자 책봉과는 달랐습니다. 평시에 안정된 궁궐에서가 아니라 전쟁의 혼란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니까요. 왜 선조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누군가는 남아서 무너진 나라를 수습해야 했으니까요. 선조는 명나라로 망명할 준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나라를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만약을 위해 후계자를 세워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20살의 나이에 세자가 된다는 것은 영광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주였을까요? 광해군은 세자로 책봉된 그 순간부터 전쟁의 실무를 떠맡게 됩니다.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군대를 모으고 의병들을 격려하고 전쟁 물자를 조달하고 피난민들을 돌보는 일. 이 모든 것이 20살 청년의 어깨에 얹혀집니다. 광해군은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는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수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너진 마을을 다시 세우고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고 희망을 잃은 백성들에게 나라는 아직 살아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었죠. 7년간의 전쟁 동안 광해군은 조선 팔도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불탄 집터를 보았습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울음을 들었습니다. 굶주림에 쓰러진 아이들을 목격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를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험이 훗날 광해군의 모든 선택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1598년 전쟁이 끝납니다. 하지만 끝난 것은 전쟁뿐이었습니다. 나라는 여전히 무너진 상태였죠. 그리고 10년 후인 1608년 선조가 세상을 떠나고 광해군이 즉위합니다. 36의 나이에 왕이 된 그에게 주어진 것은 영광스러운 왕좌가 아니라 폐허가 된 나라였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전국의 경작지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집도 없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국가 재정은 바닥이 났습니다. 양반들은 서로 권력 다툼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정세는 명나라는 쇠퇴하고 있었고 북쪽에서는 새로운 세력인 후금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해군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화려한 궁궐을 짓는 것 아니었습니다. 거창한 개혁을 외치는 것, 그럴 여유도 없었습니다. 광해군에게 필요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백성들이 다시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것, 나라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광해군은 왕다운 위엄이 없었다고, 그는 너무 현실적이었다고. 하지만 질문해 봅시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무엇이 더 중요했을까요? 위엄인가요? 아니면 생존인가요? 명분인가요? 아니면 실리인가요? 광해군은 전쟁을 너무 많이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백성들이 얼마나 쉽게 죽어가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선택은 하나의 원칙에 기반했습니다.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이 광해군의 정치를, 외교를, 그리고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왕이 된 광해군 앞에는 산더미 같은 과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궁궐 재건? 아니었습니다. 군대 강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광해군이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바로 세금 제도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동법이라는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었죠. 세금 제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광해군이 얼마나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당시 조선의 세금 제도는 곡물제였습니다. 각 지역마다 특산물을 바치는 방식이었죠. 경상도는 쌀을, 전라도는 목화를, 강원도는 해산물을 이런 식으로요. 들으면 합리적인 것 같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마을에서 꿀을 상납해야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해에 벌이 다 죽어서 꿀이 나오지 않으면요. 그래도 내야 합니다. 어떻게든 다른 마을에서 꿀을 구해서 내야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중간 상인들이 끼어들고 가격이 몇 배로 뛰고 결국 백성들은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권력자들이 이 시스템을 악용했다는 것이죠. 양반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평민들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몫뿐만 아니라 양반들의 몫까지 부담해야 했습니다. 전쟁 후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인구는 줄었는데 세금은 그대로였으니까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몫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이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제도를 바꾸겠다. 대동법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특산물 대신 쌀이나 돈으로 내게 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하면 백성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중간 착취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개혁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시스템으로 이득을 보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양반들, 중간 상인들, 지방 토호들, 이들은 모두 대동법을 반대했습니다. 전통을 무시한다. 나라의 기강이 무너진다. 왕이 월권한다. 온갖 명분을 들이대며 반대했죠. 광해군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밀어붙였습니다. 먼저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효과를 증명한 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나갔습니다. 반대하는 신하들과 싸우면서, 설득하면서, 때로는 강제하면서 말이죠.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틱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진짜 정치였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실제로 나아지게 하는 정치였습니다. 동시에 광해군은 전후 복구에도 힘썼습니다. 불탄 궁궐을 다시 지었습니다. 여기서 논란이 생깁니다. 광해군이 궁궐 재건에 너무 많은 돈을 썼다는 비판이었죠. 실제로 창덕궁과 인경궁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었고 백성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궁궐 재건이 정말 사치였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전쟁으로 궁궐이 다 불탔습니다. 왕이 머물 곳도, 정사를 돌볼 곳도, 외국 사신을 맞을 곳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나라의 체면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국가 통치 시스템을 생각한다면 필수적인 일이 아니었을까요? 물론 그 과정에서 과도한 부분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치스러운 왕이라는 평가는 과연 공정한 걸까요? 적어도 연산군처럼 자신의 향락을 위해 궁궐을 지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광해군의 정책들을 보면 하나의 패턴이 보입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감동시키는 극적인 제스처도 없었습니다. 대신 현실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는 농지를 복구했습니다. 피난민들이 돌아와 살 수 있게 했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진짜 일은 화려하지 않다는 것을요. 매일매일 묵묵히 해야 하는 것들. 당장 눈에 띄지 않지만 꼭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요. 광해군은 바로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선택들은 항상 박수를 받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종종 화려한 명분을 좋아하니까요. 그리고 기득권을 건드리는 개혁은 언제나 반발을 부르니까요. 광해군은 점점 더 많은 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한 채로요. 그리고 곧 그에게 가장 큰 도전이 찾아옵니다. 바로 외교 문제였습니다. 1616년 광해군 즉위 8년차 동아시아 정세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만주에서 누르하치가 이끄는 여진족이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명나라와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왜 조선의 문제가 될까요? 명나라가 조선에 요구합니다. 우리를 도와 후금과 싸워라. 간단한 요구 같지만 이것은 광해군에게 가장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먼저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는 단순한 외교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은 명나라를 따밍이라 부르며 사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군대를 보내 조선을 도와준 것도 있었죠. 이른바 제조지은자에자어준 나라를 다시 세워준 은혜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명나라의 요구를 거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군사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고 의리를 저버리는 것이고 조선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선의 신하들은 대부분 명불론자들이었습니다. 명나라를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의리입니다. 이것이 조선이 지켜온 가치입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달랐습니다. 그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첫째, 조선은 아직 전쟁의 상처에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겨우 10년 전에 끝난 전쟁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아직도 굶주리고 있었고 국가 재정은 바닥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또다시 전쟁에 뛰어든다. 그것은 나라를 다시 폐허로 만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둘째, 전쟁의 승패가 불분명했습니다. 명나라는 분명 대국이었지만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후금은 새롭게 떠오르는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만약 명나라 편에 섰다가
후금이 이긴다면 조선은 후금의 보복 대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광해군은 전쟁을 직접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죽는 것은 백성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해군은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는 중립을 지키겠다. 정확히 말하면 표면적으로는 명나라의 요구를 따르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최대한 개입을 피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군대를 보내라면 보내되 최소한의 인원만 보냈습니다. 싸우라면 싸우는 척하되 실제로는 전투를 피했습니다. 1619년 사르후 전투가 벌어집니다. 명나라가 후금을 대대적으로 공격한 전투였죠. 명나라는 조선에게도 군대를 요청했고 광해군은 강옥립 장군에게 1만 3천의 군대를 이끌고 가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광해군은 강옥립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립니다. 상황을 보아가며 행동하라.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외교적 암호였습니다. 명나라가 이길 것 같으면 함께 싸우고 후금이 이길 것 같으면 항복해도 좋다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전투에서 명나라군이 패배하자 강옥립은 후금에 항복합니다. 그리고 조선군의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이것이 광해군의 외교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치욕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선이 의리를 저버렸다. 명나라를 배신했다. 비겁했다고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 봅시다. 광해군의 선택이 틀렸을까요? 그의 전략 덕분에 조선은 명후금 전쟁에 깊이 개입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조선 백성들은 또다시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년 후 명나라는 멸망하고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하게 됩니다. 만약 광해군이 명분을 따라 명나라 편에 올인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선은 패전국이 되어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해군의 현실주의였습니다. 그는 의리보다 생존을 택했습니다. 명분보다 백성을 택했습니다. 전통보다 현실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조선 사회가 이런 선택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의리와 명분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였죠. 특히 양반 사대부들에게 명분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였습니다. 광해군의 중립 외교는 이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었습니다. 왕이 의리를 저버렸다. 조선의 정체성을 부정했다. 명나라의 은혜를 잊었다.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광해군을 지지하던 세력조차 난처해졌습니다. 명분상 방어하기 어려웠으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합니다. 리더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따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일까요? 당대의 가치를 따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미래를 위해 당대의 가치와 싸우는 것일까요? 광해군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결과를 만들어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백성을 구했어도 명분을 버렸다면 비난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광해군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구했지만 그것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옳은 선택을 했지만 그것을 설명할 언어가 없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했지만 백성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적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외교에서의 논란은 광해군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실제로 왕좌에서 끌어내린 것은 외교가 아니라 정치였습니다. 광해군의 정치적 기반은 북인이라는 당파였습니다. 조선 후기의 당쟁을 이해하려면 복잡한 역사를 알아야 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선조 시대부터 양반 사대부들은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인은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졌습니다. 광해군은 북인의 지지로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광해군은 선조의 적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선조에게는 정비소생의 적자가 있었는데 바로 영창대군이었습니다. 영창대군은 광해군보다 한참 어렸지만 신분상으로는 더 적통에 가까웠습니다. 선조는 살아생전 이 문제로 갈등했습니다. 전쟁 중에 세자로 삼은 광해군을 인정해야 할까?
아니면 적자인 영창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할까? 결국 선조가 세상을 떠나고 광해군이 즉위했지만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영창대군과 그의 어머니 임목대비,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서인 세력이 여전히 존재했으니까요. 광해군에게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대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왕위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광해군과 북인 세력은 결정을 내립니다. 영창대군을 제거하기로요. 1614년 영창대군이 죽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병사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강화도에 유배되어 있다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나이 8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임목대비는 폐위되어 서궁에 유폐됩니다. 이 사건들은 광해군의 치명적인 오점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조선 사회에서 왕실의 적통 문제는 극도로 민감한 사항이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 위협이 있다고 해도 어린 왕자를 죽이고 대비를 유폐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유교적 가치관에서 효와 우애는 가장 근본적인 덕목이었으니까요. 여기서 질문해 봅시다. 광해군은 정말로 잔인한 사람이었을까요? 기록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영창대군의 죽음과 임목대비 폐위를 주도한 것은 광해군 본인이 아니라 북인 강경파, 특히 이첨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사실 이들의 주장에 소극적으로 동의한 것에 가까웠습니다. 적극적으로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막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더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리더로서 광해군은 자신의 신하들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통제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었으니까요.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동시에 자신의 명분을 해치는 사람들이 될 때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도덕성을 포기해야 할 때입니다. 단기적 생존을 위해 장기적 정당성을 잃을 때입니다. 광해군은 바로 그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는 북인의 지지 없이는 왕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인의 과격한 행동은 그의 정당성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을 이해하실 겁니다. 조직에서, 가족에서, 인생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들을 버릴 수도, 완전히 받아들일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이 가장 고통스럽다는 것을요. 광해군의 비극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위해 현실적인 선택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비도덕적인 일들을 허용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적들은 이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인 세력을 중심으로 반대파는 점점 더 조직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명분을 만들어갔습니다. 광해군은 어린 동생을 죽였다. 광해군은 계모를 유폐했다. 광해군은 효와 우애를 저버렸다. 광해군은 명나라를 배신했다. 하나하나가 치명적인 비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판들은 사실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광해군은 방어할 수 없었습니다. 영창대군을 죽인 것은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였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으니까요. 중립 외교는 백성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명분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그것은 통하지 않았으니까요. 광해군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지지 세력은 좁아졌고 적들은 늘어났고 명분은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1623년 운명의 날이 다가옵니다. 1623년 3월 13일 밤 서인 세력이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조반정입니다. 반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시나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단순한 쿠데타가 아니라 정의로운 혁명으로 포장되었습니다. 반정의 명분은 명확했습니다. 광해군은 페모살제페임무 사디의 죄를 지었다. 계모를 폐하고 동생을 죽였다. 광해군은 배명친금배 민친진의 죄를 지었다. 명나라를 배신하고 후금과 가까이 했다. 이 두 가지 명분은 강력했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효와 우애를 저버린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명나라를 배신한 것은 조선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반정군은 빠르게 궁궐을 점령했습니다. 광해군은 저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를 지키려는 세력이 너무 적었으니까요. 광해군은 폐위되었습니다. 그리고 능양군, 후에 인조가 되는 인물이 새로운 왕으로 즉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인조는 선조의 손자였지만 직계는 아니었습니다. 왕위 계승 서열로 보면 그가 왕이 될 명분은 약했습니다. 그래서 인조와 서인 세력에게는 반정의 정당성을 끊임없이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광해군을 철저히 악인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반정 이후 광해군에 대한 모든 기록이 다시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정책들은 폭정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그의 외교는 배신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의 선택들은 사악함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승자가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광해군 시대의 기록인 광해군 일기는 다른 왕들의 실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광해군이 쫓겨난 후 인조 정권에서 편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실록은 해당 왕이 죽은 후에 편찬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기록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광해군 일기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광해군의 죄를 증명하기 위한 문서에 가까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당신이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다면 어떻게 해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이전 권력자가 얼마나 나빴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의 행동이 정의로운 것이 됩니다. 인조 정권은 바로 그것을 했습니다. 광해군의 모든 것이 부정되었습니다. 그가 한 좋은 일들조차 의도가 나빴다고 재해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동법 같은 개혁 정책도 백성을 착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전쟁 후 복구 노력도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왜곡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중립 외교는 배신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인조 정권은 광해군의 친명친민 정책을 비판하며 집권했습니다. 그들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광해군을 몰아냈죠. 그런데 정작 인조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병자호란입니다. 1636년 청나라 이전의 후금가 조선을 침략합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에 포위됩니다. 그리고 결국 삼전도에서 청나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합니다. 광해군이 그토록 피하려 했던 전쟁이었습니다. 광해군이 중립을 지키며 막으려 했던 비극이었습니다. 만약 광해군이 계속 왕위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역사에 가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광해군이라면 청나라와의 전쟁을 피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의 외교 노선은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아이러니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결국 청나라를 섬기게 됩니다. 인조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명나라에 대한 의리는 결국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현실은 광해군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역사 기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은 여전히 배신자로 기록되었고 인조는 여전히 정의로운 왕으로 남았습니다. 왜일까요? 권력은 기록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진실보다 권력이, 사실보다 명분이, 현실보다 기록이 더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광해군이 쫓겨난 그날, 바뀐 것은 왕만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쓰는 사람도,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도, 역사를 평가하는 기준도 모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광해군은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광해군은 제주도로 유배됩니다. 왕이었던 사람이 최남단 섬으로 쫓겨납니다. 궁궐에서 살던 사람이 초라한 유배지에서 살게 됩니다. 나라를 다스리던 사람이 아무런 권력도 없는 죄인이 됩니다. 1623년부터 1641년까지 18년, 광해군이 왕이었던 시간은 15년이었습니다. 그는 왕이었던 시간보다 유배된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유배지에서 광해군은 무엇을 했을까요?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꿈꾸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선택이 왜 받아들여지지 못했는지를요. 광해군의 비극은 그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비극은 그가 시대와 맞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너무 현실적이었습니다. 너무 실용적이었습니다. 너무 앞서 있었습니다. 17세기 조선 사회는 명분의 사회였습니다. 의리가 실리보다 중요했고, 형식이 내용보다 우선이었고, 전통이 혁신보다 존중받았습니다. 광해군은 이런 사회에서 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실리를 택했습니다. 내용을 중시했습니다. 혁신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유배지에서 광해군은 아마도 많은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 선택이 정말 틀렸을까? 백성들을 구하려 했는데 왜 백성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했을까? 하지만 그는 이런 질문들을 글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부대에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체념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성숙함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포기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수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광해군은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 선택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현실도 받아들였습니다. 시니어 여러분들은 이런 심정을 이해하실 겁니다. 인생에서 때로는 자신이 옳다고 확신해도 세상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결과를 받아들이고 묵묵히 남은 삶을 사는 것뿐이라는 것을요. 1641년 광해군은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죽음은 조용했습니다. 장례도 초라했습니다. 왕의 예우는 없었습니다. 그는 군주인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로요. 그리고 그 이후로 수백 년 동안 광해군은 실패한 왕으로 기억되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광해군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의 선택들을 재평가하기 시작합니다. 20세기 들어서 역사학자들은 광해군의 정책들을 재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대동법은 실제로 백성들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그의 중립 외교는 실제로 전쟁을 피했습니다. 그의 현실주의는 실제로 나라를 살렸습니다. 드라마와 영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광해군을 재조명하는 작품들이었죠. 사람들은 그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나쁜 왕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는 시대를 앞서간 왕이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는 억울한 왕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광해군을 이상화해서도 안 됩니다. 그가 완벽한 왕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영창대군의 죽음, 임목대비의 유패, 북인 강경파를 통제하지 못한 것, 이것들은 분명한 과오였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를 악마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가 나라를 망친 폭군이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의 정책들은 실제로 나라를 안정시켰고 그의 외교는 실제로 백성들을 구했습니다. 광해군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도 않았고 악하지도 않았고 그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선택을 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광해군은 정말로 실패한 왕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왕좌를 지켰는가, 지키지 못했는가, 이것이 기준이라면 광해군은 실패했습니다. 그는 쫓겨났으니까요. 하지만 백성들을 지켰는가, 지키지 못했는가, 이것이 기준이라면 광해군은 성공했습니다. 그는 전쟁을 막았고 백성들이 다시 굶주리는 것을 막았으니까요. 역사는 그를 실패자로 기록했지만 현실은 그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병자호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광해군이 피하려 했던 전쟁이 결국 일어났고 광해군이 막으려 했던 비극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만약 광해군의 중립 외교가 계속되었다면, 만약 그의 현실주의가 지속되었다면 어쩌면 조선은 다른 길을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에 가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선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광해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째, 리더의 역할은 무엇인가? 대중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대중에게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인가? 광해군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은 항상 이 선택 앞에 섭니다. 인기를 얻을 것인가? 옳은 일을 할 것인가? 때로는 이 둘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둘째, 명분과 실리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조선 사회는 명분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광해군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실리를 잃었고 명분마저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비슷한 선택을 합니다.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이상과 타협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셋째, 역사는 누가 쓰는가? 광해군의 이야기는 승자가 쓴 역사의 전형입니다. 인조 정권이 광해군을 악인으로 만들었고 그것이 수백 년 동안 진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은 드러납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은요. 광해군은 완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수를 했습니다. 영창대군 문제를 더 지혜롭게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북인 강경파를 더 잘 통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정책을 백성들에게 더 잘 설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나라를 버린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쟁으로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백성들이 굶지 않게 하려 했습니다.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의 방법이 항상 옳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의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의 비극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선택한 길이 당대에는 이해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때는 이미 그는 권력에서 쫓겨난 후였습니다. 시니어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당신이 옳다고 믿고 한 선택이 당시에는 비난받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것이 최선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경험 말이죠. 광해군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대를 앞서갔습니다. 너무 앞서가서 동시대 사람들이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너무 철저한 현실주의자여서 이상주의자들이 그를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실용주의자였습니다. 너무 실용적이어서 명분주의자들이 그를 배신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광해군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해군은 실패한 왕도 성공한 왕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선택한 왕이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선택했고 그 결과를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를 실패자라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역사 기록이 항상 진실은 아닙니다. 때로는 역사 기록은 권력자들의 정당화일 뿐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광해군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전쟁으로 무너진 나라, 두 강대국 사이에서의 줄타기, 정치적 적들의 위협, 백성들의 굶주림, 진아들의 아빠, 이 모든 것을 마주하고 당신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명분을 택했을까요? 아니면 실리를 택했을까요? 의리를 택했을까요? 아니면 생존을 택했을까요? 이상을 택했을까요? 아니면 현실을 택했을까요?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광해군도 정답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그를 기억해야 하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왕으로도 악한 폭군으로도 아니라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던 한 사람으로요. 광해군의 무덤은 경기도 남양주에 있습니다. 조용한 곳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왕릉이라고 하기에는 초라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이해하려 하고 그에게 공감하는 사람들이요. 4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광해군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역사가 그를 실패자라고 기록했지만 우리는 질문합니다. 정말 그랬을까?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광해군은 더 이상 단순한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는 다시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이해하려 노력해 볼 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됩니다. 성공과 실패는 누가 정의하는가? 옳고 그름은 누가 판단하는가? 역사는 진실인가? 아니면 권력인가? 광해군은 이 질문들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그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왕이었던 사람, 실패자로 기록된 사람, 하지만 어쩌면 시대를 앞서갔던 사람의 이야기를요. 광해군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불완전함이 오히려 그를 더 인간적으로 만듭니다. 그는 옳은 선택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들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패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역사는 그를 군주이라 불렀습니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역사 기록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에서, 승자의 시선이 아니라 공정한 시선에서요. 광해군은 실패자였을까요? 아니면 너무 현실적이었던 왕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당신이 인생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과를 중시하는가? 과정을 중시하는가? 명분을 중시하는가? 실리를 중시하는가? 평가를 중시하는가? 신념을 중시하는가? 광해군은 우리에게 거울입니다. 그를 보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을 재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역사를 배우는 진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과거를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서, 죽은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를 돌아보기 위해서. 광해군, 조선 제15대 국왕. 역사는 그를 실패자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